올해는 공모를 좀 일찍 하자. 예. 그 12월 말까지는 사업 선정을 다 완료시키고 1월 1일부터 사업을 시작하는 걸로 목표를 잡자 해서 작년에 저희 1월 초였죠? 1월 초에 그 개편방안 설명을 하면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올해는 꼭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처음 사업을 빨리 시작할 수 있도록 올해도 지금 1월, 2월 선정하고 3월달 예산 내려가는데도 아직 다 못 내려갔습니다. 지금 한 절반 정도 내려간 걸로 보이고요. 저희가 한 900억 넘게 지금 사업 선정을 한 상태인데 한 400 몇 억 정도 내려간 걸로 제가 확인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예산이 내려가는 상태고 하다 보니까 되도록 빨리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하반기에는 그렇게 되면 좀 프로그램은 지금은 이 사업을 선정을 했으니까 지침도 설명하고 뭐 이런저런 내용들을 하지만 하반기에는 좀 내용을 좀 다르게 해서 사업 발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건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을 좀 프로그램들을 좀 바꿔볼까 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 있네. 이거 안 돼? 되는? 지침은 뭐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작년에 비해서 많이 바뀌었다고 하기는 어려워요. 거의 작년하고 틀은 비슷하고 크게 바뀌었던 부분은 사실은 자치단체 약정 체결 부분이죠. 약정 체결이 전에는 3자 체결 방식이었습니다. 수행기간까지 체결을 하는 거였는데 그게 이제 수행기간하고의 체결 관계는 없어지고 고용부하고 자치단체하고의 양자 체결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자치단체의 책임을 더 많이 실어주고 그만큼 또 권한도 많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PT는 그냥 간단하게 썼습니다. 너무 PT를 안 만들어갖고 좀 시간을 내서 만들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갖고 제대로 못 만들었는데요. 우선 사업 개요를 설명을 드리면 이 지역 맞춤형 사업은 고용부에서 자치단체 일자리 사업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아까 주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일자리 하는 사업들도 있고 그 외에 정부가 자치단체에 지원해주는 사업은 아마도 직접 일자리 사업 외에는 지산마 사업이 거의 유일할 겁니다. 유일했는데 이제 아마 행자부가 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번 정부 추경에 지금 담기는 걸로까지는 제가 들었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유사한 걸로도 알고 있고요.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저희 정보를 많이 활용을 해서 만든 걸로도 알고 있고 나중에 가면 경쟁 관계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행자부가 아마 자치단체하고는 좀 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사업 영역을 너무 침범하는 거 아닌가 하는 좀 우려는 있습니다. 그럼 뭐 서로 이제 또 저희가 못하는 사업, 저희가 고보기금으로 하다 보니까 뭐 항상 얘기가 나오는 뭐 시설비 투입이라던가 인건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되게 소극적인 판단을 하고 있었을 텐데 행자부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일반회계 사업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일반회계 사업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못하는 영역을 아마 건드릴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 우선 막상 이제 시작을 해봐야지 저희도 이 사업하고 그러니까 지산마 사업하고 행자부가 하려는 사업하고의 어떤 관계가 좀 형성이 될 것 같고요. 사업 개요는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중앙에서 하는 정책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 일방적으로 내린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 좀 주도적으로 특색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좀 지금 추세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표를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1314억까지 이제 예산의 고점을 찍었고요. 그리고 나서 한 200억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1114억입니다. 1114억으로 너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사실 돈이 10년간 13배가 넘게 뛰었고요. 그러니까 16년도에 100억으로 시작했던 사업이 지금 1300억 넘게 올라가다 보니까 사업은 확장이 되는데 저희가 아직 이렇게 좀 담아내는 그릇이 좀 부족했는지 좀 너무 급하게 달려왔다는 생각이 좀 들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114억까지 지금 현재는 내려가 있고 옆에 보면 일자리 창출 수가 보입니다. 일자리 창출 수가 보이는데
16년도에 17,000명까지 올라갔는데 여기서 좀 특이한 거는 17년도에 27,000명이 올라갑니다. 한 10,000명 가까이 느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게 저도 통계를 보고 이게 왜 그럴까 고민을 했는데 밑에 표를 보시면 조금 답이 나옵니다. 지금 훈련 사업 비중이 감소 추세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표시한 부분은 17년도에 훈련 사업이 33.5%다. 10년도에는 92%. 그러니까 거의 모든 사업이 훈련 사업이었습니다. 저희 지산맛 사업이. 원래 이 사업을 설계할 때도 훈련 사업으로 설계를 했었고 16년도에 저희가 개편을 이제 혁신 프로젝트를 담으면서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하는 걸로 개편을 하다 보니까 이 훈련 사업이 비중이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17년도에 지금 33.5%까지 내려갔는데 물론 이거는 순수 훈련 사업이고요. 저희는 약간 패키지 형식의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훈련 사업들은 있습니다.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훈련 사업들은 또 별도로 또 선정을 해봐야 되겠지만 순수 훈련 사업은 33.5%까지 내려갔다. 그러다 보니까 그 외에 고용 서비스 사업들이 많습니다. 취업 연계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취업자가 그쪽에서 사실 좀 숫자로 보면은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10,000명 가까이 늘어나는 현상이 됐습니다. 꼭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숫자적으로 많이 늘어났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있고 이 추세가 사실은 들쭉날쭉할 것 같습니다. 혁신 프로젝트가 비중이 커지면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인데 뭐 내년도에도 이 추세대로 계속 뭐 30,000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는 생각은 안 되고요. 이 고용 서비스를 지원을 하면서 취업자라는 게 어느 부분은 확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이게 좀 사업별로 편차가 좀 많이 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자리 창출 수가 예전처럼 훈련처럼 이렇게 예산이 올라가는 수준으로 쭉 올라가는 부분이 아니고 좀 들쭉날쭉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여기 지금 표에는 제가 설명을 못 했는데 저희가 그 다른 교육훈련, 그러니까 고용부에서 하는 훈련 사업보다 취업률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훈련국에서 하는 훈련 사업들은 많이 잘 나오면 한 50% 정도 나오거든요. 잘 나왔다는 게 한 50% 정도 나오는데 작년에 저희가 실적이 되게 안 좋았습니다. 재작년이죠. 16년도에 실적이 많이 안 좋아서 그 취업률이 한 53%까지 꺾였습니다. 그래서 되게 대외적으로도 좀 민망한 상태였는데 17년도에는 여러분께서 많이 노력하신 결과 61.1%까지 급격히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취업률은 61.2%까지 올라갔고 이제 내년도에도 60%를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도 60% 그 마지노선을 내려가지 않도록 좀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사업의 법적 근거, 그러니까 이 사업이 고용보험 기금 사업이라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이게 고용보험 기금 사업이다 보니까 법도 고용보험법에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영리단체가 참여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법에는 저희 비영리법인 단체까지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저희가 자치단체에다가 일자리 사업을 주고 비영리법인을 어떻게 저희 공개 경쟁하듯이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오는 거를 사업 제안을 가지고 저희가 선정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이 아닌 영리법인으로 아마 넓힌다면 이 법이 만약 개정이 되고 넓힌다면 그거는 계약관계가 되고 계약관계에 따라서 그러니까 저희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아마 경쟁 입찰을 하거나 이런 식의 방식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물론 영리법인이 잘하는 부분도 있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법상 비영리법인 단체로 되어 있다는 거는 또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경상보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매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가장 원하는 게 어떤 센터 건립 그리고 인건비성 지원들을 많이 원하십니다. 근데 저희 경상경비 지원이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습니다.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자본 보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 저희도 그 예산을 올려보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사실 올려보기도 했거든요. 올려보긴 했는데 고보기금은 우선 불어예요. 기금에서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가는 거는 자본보조는 못한다. 사례도 없고요. 그리고 고용보험을 저희가 운영하다로 기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그거를 자치단체의 어떤 자본 축적하는 거에는 이게 사실은 보험자가 수혜자가 돼야 되는데 지역의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그게 아닌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 자본 축적의 대상이 되는 거는 기금으로 할 수 없다. 만약에 저희가 이거를 만들려면 일반회계로 가야 될 거예요. 근데 현재로서는 아직 거기까지 단계는 못 가고요. 지금은 경상보조로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공공근로와 같이 인건비 보조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사실 행자부에서 대규모로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의 또 충돌성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고부기금에서는 이런 그 공공근로 사업은, 그러니까 직접이자기 사업이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이 세부적인 지원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지방관서하고 협의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부에서 혁신 프로젝트를 선정한다거나 할 때도 예산 금액까지 정도만 선정을 해주지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저희가 정리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서로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관서 담당자분들이 그러니까 고용부 본부가 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지방관서가 주체가 되고, 자치단체가 주체가 되고 거기에 이제 지방관서가 파트너를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관서하고 같이 이제 협의를 잘 하셔서 저희가 그 세세한 것까지 본부에서 다 컨트롤할 수는 없는데 그런 내용들은 지방관서하고 조정을 보시면 저희가 본부 차원에서는 크게 지방관서에서 조정된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터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논의는 우선 지방관서부터 시작하시라. 본부부터 다이렉트로 오시는 거는 사실은 저희가 보기에는 좋아 보이진 않아요. 지방관서하고는 전혀 얘기를 안 하고 본부하고만 얘기를 하겠다고 하는 자치단체가 간혹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그러면 지방하고는 아예 얘기를 안 하고 온다는 게 이게 그럼 사실 지방관서도 약간 어떻게 보면 무시한다는 생각도 저희도 개인적으로 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치단체 공무원분들도 좀 급해서 저희처럼 직접 연락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먼저 지방관서하고 많이 협의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방관서에 계시는 담당자분들이 저희 본부보다는 능력이 더 뛰어나신 것 같아요. 내용도 많이 아시고 하니까 많이 협조를 얻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약정 체결이 올해는 자치단체와 지방관서하고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3자 체결 방식이었지만 올해는 양자 체결 방식으로 바뀌었고요. 그거에 따라서 뭐 지도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협약서, 그러니까 수행기관하고의 협약서가 필요한데 저 연초 설명회 때 혹시 오셨던 분들도 계시고 안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오신 분들은 아마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기억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 질문이 나왔거든요. 협약서를 약정 체결할 때 반드시 붙여야 되냐? 저희 과장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안 붙이셔도 된다고. 저희는 자치단체하고 약정 체결하는 거니까 수행기관의 관계는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정하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저희 지침에는 약정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참고자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정서의 관계는 저희는 자치단체하고의 관계를 맺고 그거에 대해서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면 됩니다.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할 수가 있고 다만 자치단체하고 수행기관의 관계는 자치단체에서 계약 체결처럼 그러니까 약정 체결 형식을 가지셔야지 나중에 관리하기가 좀 좋으실 겁니다. 그 저희가 이거 안 해도 된다 해서 빼놓으시면 나중에 가서 이제 문제가 생길 때 그런 어떤 뭐 사소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약정 체결서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예. 만약에 지금 첨부 안 하시는 분이 있으면 뭐 수정사업계획서를 통해서라도 좀 보완을 하시는 게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밑에 보면 이제 소급 적용 부분이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책자에 저희 지침에 보면 74페이지에 있습니다. 연초만 되면 정말 많이 물어보십니다. 어디까지 소급 적용이 되는 거고 사업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19년도에는 이런 얘기가 없도록 가능하면 올해 공모 선정을 마무리하는 게 목표고요. 저희가 이렇게 계속 지원 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방대로 산업단지 환경 개선 사업이랑 혁신 프로젝트 그리고 일부 고용 창출 지원 사업이나 수상을 한 수상 사업에 대해서만
계속 지원서, 그러니까 계속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약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정 체결이 1월 1일이 아닌 뒤에 가서 약정 체결을 하더라도 1월 1일부터 한 거에 대해서 소급 적용을 해주겠다 하고 지침의 못을 박았고요. 그게 아니고 모든 사업들은 단년도 약정 체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끝나면 그 다음에 약정 체결을 하면 다시 시작하는 거고, 예전 한 14년도 지침까지는 사업을 3년 이상 할 수가 없도록 돼 있었습니다. 저희 지산마 사업은, 그러니까 지산마 사업 취지가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자리 사업을 처음에 지원을 해주고 그 지원된 것이 정착이 되면 자치단체가 스스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3년만 하고 더 이상은 지원을 안 하겠다는 지침이 있었지만 저희가 좀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생각을 바꾼 게 저희는 매년 평가를 하고 좋은 사업들에 대해서 3년만 지원하고 그만두게 하는 게 맞느냐 하는 의문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더 이상 뭐 3년 제한, 뭐 5년 제한 이런 사업은 없습니다. 사업이 좋고 평가만 잘 받으면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계속 지원하는 거는 이렇게 한정되어 있고 매년 공모 심사를 통해서 지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네, 약정 변경 부분도 말씀을 드리면 전에는 수행기관에서 직접 그러니까 약정서 내용을 변경해야겠다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이제 올해부터는 약정 체결을 고용부하고 자치단체하고 직접 약정 체결을 하니까 반드시 자치단체에서 약정 체결 변경 내용을 저희 쪽으로 통보해 주셔야 됩니다. 수행기관 쪽에서 요청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치단체 공무원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길 바라지만, 제가 이제 3년 차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공모할 때는 자치단체 공무원분들이 보여요. 공모가 끝나고 사업 선정되자마자 자치단체 공무원분들이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 모든 사업을 다 사업 수행기관에 맡겨놓고 관리가 아예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도 모르시는 거예요. 네, 저희는 그거를 지금 막고자 양자 체결을 한 거고, 자치단체 공무원분들이 좀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사업 수행기간 요청 변경하는 것들도 있을 텐데, 그것들 마찬가지로, 자치단체에서 검토를 하시고 저희 쪽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약정서 내용 변경은, 사업의 본질적인 내용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업심사위원회를 거쳤기 때문에, 심사위원회에서 어떤 경단료 사업을 하겠다 했던 사업을 갑자기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경단료 사업으로 못하겠고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사업 변경을 한다. 이거는 저희가 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심사위원회에서 거쳤을 때 그 본질적인 내용들을 완전히 반하는 내용, 목재 이런 가공에 대해서 훈련을 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용접이라든가 이런 걸로 바꾸겠다는 거는 다 불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지침을 하회하는 요건을 약정 변경을 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저희 목표 인원보다 더 많이 하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근데 목표 인원이 있었는데, 요즘에 많이 질문 받는 것 중에 하나인데, 목표 인원이 있었는데 사업을 구상하다 보니까 목표를 좀 줄여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이 간혹 발생을 합니다. 그건 합리적이면 사실 못 해줄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저희가 이 국비가 내려가다 보니까 국비나 지방비를 포함한 어떤 지원 단가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과도하게 지원되는, 통상적인 개념에서 과도하게 진행되는 부분들은 좀 자제를 해야겠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지방과 더 협의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업 유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유형은 사실 지산마 사업은 사업 유형이 없는 게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게 틀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이 사업 유형에 고착해서 좀 억지로 사업 유형에 맞추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근데 각종 통계라던가 요구하는 내용들을 보면 사업 유형을 구분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사업 유형을 좀 구분을 했고, 이 지금 8가지는 지침에 이제
한번 언급이 되는 사업 유형이고요. 이 중에서 나와 있는,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4번까지 정도만 얘기가 나와 있고, 5번부터는 사실 설명도 없습니다. 지산밭 사업은 이 공모용 사업,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신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어떤 사업을 만들어도 경상보조 성격이라면 지원은 가능합니다. 근데 그건 심사위원회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7번 기업 지원 사업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못 담았어요. 올해 지침 바꿀 때 얘기가 나오긴 했었는데 저희가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그 단가를 만들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좀 얘기가 있었지만 우선 담진 않았습니다. 담진 않았고 이런 기업 지원 방식의 내용들은 사실 혁신 프로젝트 때문에 사업 유형을 하나 넣은 거예요. 혁신 프로젝트는 컨설팅을 통한 기업 지원 방식의 사업들이 상당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언급이 된 거고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일일이 지금 사업 뭐 컨설팅 단가는 얼마, 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기준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넣어버리면 과연 그것이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유리할 것인가, 자치단체 사업을 구상하는데 더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런 지침을 더 담느냐 마느냐는 조금 시간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19년도 지침에는 담길 수도 있어요. 좀 논의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저희도 준비는 다 돼 있는 상태는 아니고 심사위원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내용에 있는 거는 교육훈련 사업, 창업창직 사업, 그리고 고용환경 개선 사업, 그 지역고용위기 대응 사업도 사실은 뭐 지침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지원한다는 것들이 있고요. 취업연계 사업도 구체적으로 지침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 고용 서비스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자율적인 활용을 할 수 있고 그것도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용창출 지원 사업은 심의위원회에 한번 들었다가 올해 마무리가 됩니다. 더 이상 진행은 안 할 거고요. 예,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기타 사업으로 아마 여기 기반 사업 같은 거, 공시제 컨설팅, 포럼, 그리고 지금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교재를 통해서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올해 교육훈련 사업에서 바뀐 부분은 최소 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20일하고 80시간 이상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 밑에 보시면 30일 이내 일정 그리고 10일 이내에 사후 통보 가능 이렇게 그 교육 계획들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저희가 이게 쓴 거는 32 전에 달라는 거거든요. 32 전에 달라고 했는데 이걸 해석을 30일 안에만 들어오면 그러니까 하루 전이라도 주면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문구는 저희가 다음번에는 고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30일 이전이라고 그러니까 30일 이전에 저희가 이 계획을 보내달라는 게 사업 선정된 지 얼마 안 됐고 이제 막 시작하실 때 30일 전에 주실 수가 없잖아요. 최대한 지방간사 협의하시고 우선 진행하십시오. 이것 때문에 저희가 어떤 문제를 제기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고요. 이 지침에 담겨 있는 거는 그만큼 빨리 좀 계획을 알려줘야지 지방감사 입장에서도 이 내용들이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좀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2에 이제 훈련생 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뭐 대상은 자율적으로 선정하실 수 있는데 저희는 이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역 내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인데 16년도에는 특히 심했던 것 같고 17년도에도 간혹 전화들이 좀 많이 왔던 것 같은데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을 많이 만드세요. 그러니까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을 만들다 보니까 저희가 뒷장에 보시면 동일대학교에서는 3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주 산술적으로만 생각을 하면 100% 재학생 프로그램 만드셔도 돼요. 그러니까 A대학, B대학, C대학, D대학이 있는데 30, 30, 30, 10%에서 전체 다 재학생으로 하는 그러니까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만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지침 위반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만드시면 100% 사업이 그 지침 위반 사항이 발생합니다. 왜냐면 계획은 30%로 잡았지만 한 군데가 빵꾸가 난단 말이죠. 한 군데 빵꾸가 나면 30% 초과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계속 저희 쪽에 하소연을 하듯이 전화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저희가 이 사업을 만들 때 재학생만으로 대상으로 사업을 만드시지 마시고 그 안에는 일반인들도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지 2%를 넘지 않는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올해부터는 HRDnet 시스템이 운영됩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지역 사업이 1,300억까지 커졌는데 시스템이 변변한 게 없었습니다. 사실은 시스템이 변변한 게 없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레이스 시스템도 좀 개편을 해서 이 사업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넣을 수 있도록 마련하려고 연초에 계획은 잡았는데 저희가 지금 끌려 지금까지는 아직 진행을 못했네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그 직능국하고 많이 협의를 해서 HRD넷에 저희 교육훈련 사업을 담는다. 이 HRD넷에 모든 사업을 담을 수 있게는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HRD넷은 사실 교육훈련 사업을 운영하는 것인데 저희가 재정지원 일자리 분류상은 이 사업 저희 지역산업맞춤형 사업이 훈련 사업이에요. 훈련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재정지원 일자리 분류표상 저희는 항상 이거는 훈련 사업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근데 훈련 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HRD넷에 이제 교육훈련 사업을 등록하고 그 외의 사업도 등록을 하실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나중에 통계 관리를 위해서 예산을 등록한 거나 사업 계획서를 등록하는 것까지는 하고 HRD넷을 통해서는 교육훈련 사업은 과정 관리가 됩니다. 이 안에서 출결이라던가 그리고 계속 뭐 시간표를 변경한다던가 강사는 누구라는지 공개가 되고 이게 또 대국민 서비스가 되거든요. 이 교육과정은 아마 내일이죠? 예. 내일 또 한국원에서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실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업 막 시작하시는 초창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중복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 일모화 시스템, 여기 지침에는 일모화 시스템으로 연계를 시켜주겠다. 이게 지금 써져 있는데, 저희 한국원하고 좀 얘기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HRD넷이 완벽하게 다 적용이 되면 일모화 시스템에는 등록을 안 하셔도 되는 건 맞아요. 맞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다 등록이 안 돼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복 등록을 저희가 요구를 해드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모화 시스템에 등록을 하시고 HRD넷도 등록.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텐데 올해는 좀 이런 좀 수고스러움이 좀 있을 것 같다. 그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HRD넷이 지금 뭐 과정을 뭐 7일 전까지 등록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사업 시작해야 되는데 시작한 데도 있고 그거 어떡하냐는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다 사후 등록할 수 있게 풀어놨습니다. 다 사후 등록할 수 있게 풀어놨으니까 올해만 아마 이렇게 될 거고요. 내년에는 이 과정 그대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7일 전에 등록을 해야 되고 이게 시스템이 막혀요. 그러니까 막상 교육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뭘 등록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한정해서 지금 다 풀어놓은 사후 등록이 될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일 교육 들으신 다음에 과정을 쫓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훈련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79페이지에 보면 질병 입원 부분이 생겼습니다. 예전에 질병 입원에 대한 내용이 없었는데 이런 내용도 좀 첨가가 됐다. 이 얘기 어제 교육을 했더니 물어보시더라고요. 진단서 첨부해야 되냐고. 예, 진단서 꼭 첨부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크게 다치시거나 입원하신 경우 진단서를 받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고 뭐 감기 몸살이라고 도저히 못 오겠다 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병원 갔던 내용 정도만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증빙될 수 있는 것만 받으시면 꼭 진단서가 아니더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창업지원 가기 전에 81페이지에 보시면 동그라미 밑에 3번이에요. 그 뭐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후 누적자 취업 현황 등을 뭐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4월 10일이 다가오고 있고요. 작년엔 이 관리가 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지방간서 쪽에서는 받은 데도 있고 안 받은 데도 있고 좀 선생님하고 본부에서도 좀 못 챙겼던 부분도 있고요. 올해는 좀 챙겨볼 거라고 하는데 이 3개월간 누적 인원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 숫자가 나왔던 27,000명이라는 숫자가 나오지만 이 이후에 현재까지 취업 시작은 또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이 취업자가 고용 유지되는 현황은 3개월이지만 짧지만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 관리가 좀 더 강화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취업자 현황을 모으면 이제 앞으로는 뭐 고용정보원에다가 계속해서 이게 6개월, 1년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저희도 파악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의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이제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기도 짧게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너무 좀 길게 하네요. 창업 창직 지원 사업은 청년 대상 사업입니다. 청년 대상 사업이고 지자체 조례라던가 이런 걸 허용하고 그거에 대해서 실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고용위기 지역이라던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청년이 아닌 대상으로도 창업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그 뒤에 보시면 82페이지에 보시면 창업 창직 프로그램도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10일 40시간 이상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경영 관련 같은 일반적인 교양 과목 같은 내용은 2회 이상 10시간, 그리고 전문 지식과 관련된 교육은 30시간 이상을 해야 됩니다. 그 위에 보시면 10일 40시간 이상에 대해서 문의가 있으신데 이거는 엔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열흘 40시간 이상 둘 다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40시간만 충족하고자 뭐 5일 안에 한다 이렇게 과정 설계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초기 사업비 지원은 전에는 이렇게 내용이 있진 않았었는데 심사위원회를 꼭 구성을 하셔야 되고 외부 전문가는 50% 이상으로 구성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초기 창업비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최대 3천만 원이고 비제조업이면 1,500까지 지원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해서 선정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지침 83페이지 보면 초기 사업 편성 기준 참조라고 되어 있는데 13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거 지금 교재는 130페이지인데요. 이 초기 사업비 편성 기준은 참 말이 많았었는데 저희가 좀 많이 완화를 했습니다. 간략하게 그냥 직접 사업비, 간접 사업비를 구분을 하고 창업에 필요한 실비는 70% 이상을 지원하면 된다. 그리고 눈여겨보실 점 중에 하나가 인테리어 비용을 허용했습니다. 1,000만 원 한도까지. 그러니까 어떤 창업자가 어떤 비용을 들여서 어떤 공간을 마련할 때 그 비용까지는 지원을 하겠다. 다만 자본재는 안 됩니다. 자산치들은 불가하고요. 그 인테리어 비용까지는 저희가 허용하는 걸로 지침을 풀었습니다. 지금 기존과 동일하게 자부담 30%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83페이지로 와서 창업자 관리 부분에 협동조합으로 창업하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협동조합 창업은 협동조합의 대표자의 공동대표 포함해서 그 대표자에 한해서만 실적을 인정하고, 예전에 이게 협동조합을 참여하고 그 조합원을 다 취업자로 인정해달라고 해서 실적을 잡았던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지금 지침이 들어갔습니다. 산업단지 환경에서는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해당되시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들 많아서 우선 근로자 기숙사 85페이지인데요. 근로자 기숙사 임차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지원 한도를 1년으로 정해놨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숙사 임차 지원 사업은 합동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받으면 3년간 지원이 되는데요. 이 3년간 지원 안에서 자치단체가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1년만 지원하시든 6개월 지원하시든 아니면 들어온 인원을 3년간 계속 지원을 해주겠다든가, 이거는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풀었습니다. 이게 논란이 너무 많아서 자치단체 아예 권한을 넘겨버렸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잘 활용을 하시되 좀 그 예산의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첫 해에 3년 다 지원하겠다고 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만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럼 새로운 사람들도 반영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합동공무원 선정된 사업은 3년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이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마지막 연차에 들어왔을 때 6개월, 7개월 남은 시점에서 지원금을 지급이 가능하지만 국비 지원은 끝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서 충분한 공지가 필요합니다.
87페이지 통근버스 임차 지원 사업은 뭐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여기 변경된 사항은 없고, 그 사업단지 관리 기간이 이제 수행 기간이 돼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은 좀 확인해 주시고, 이 사업을 되게 관심이 많으세요. 사실 지금 하지 않고 있는 자치단체들 분들도 전화 상당히 많이 오는 사업이거든요. 기숙사 임차 지원 사업보다는 인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사실은. 통근버스 임차 지원 사업이. 제일 먼저 고려하셔야 될 거는 고시. 그러니까 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나 국토부의 고시만 받으시면 저희 쪽에 제안하실 수가 있다. 이 산업단지의 대상은 저희가 국가산단이나 일반산단이나 아니면 농공단지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산업단지라는 일반적인 산업단지면 모두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먼저 고시부터 풀고 그 다음에 사업 제안을 하셔야 되고요. 사업 제안을 할 때는 좀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산업단지하고 어떻게 이 노선을 정할 것인가. 그거를 안 하고 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저희가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유형은 사실 이게 답니다. 저희가 더 사업 설명드릴 게 없고, 사업 유형이 아닌 나머지는 다 자체에서 개발해가 오시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 선정심사위원회를 연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도점검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전에는 자치단체는 점검자였지만 올해는 피점검자입니다. 그러니까 약정체결을 딱 양자체결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고용부가 이제 자치단체와 수행기관을 피점검기관으로 해서 점검을 하는데, 점검을 조금이라도 부담 좀 덜하게 하기 위해서 1분기에는 사실 점검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 1분기에는 점검을 안 하고요. 2분기에는 자치단체가 자체 점검을 하도록 했습니다. 자체 점검을 하시고 3분기에는 지방간서가 나갑니다. 지방간서가 나가고 지방간서에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실 거고요. 이때는 자치단체와 수행기관은 아마 한꺼번에 점검을 하실 거예요. 이건 지방간서마다 점검하시는 스타일이 다르셔서 좀 다를 수 있는데, 자치단체만 직접 보실 수도 있어요. 저희가 약정체결상으로 보면 사실 자치단체만 봐도 되거든요. 근데 저 지방간서분들은 아마 수행기까지는 보실 거예요. 좀 더 내용을 보실 때. 아마 그렇게 하실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이제 3회 할 것이다. 그 수시 점검이 있을 수 있다. 는 거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 자치단체 담당자분들한테 하나 말씀을 드릴 거는, 사실 저희도 조금 반신반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점검을 전에는 분기별로 거의 그러니까 최소 2회 지방간서에서 점검을 했기 때문에 좀 있었는데, 사실은 지방간서에서 점검 1년에 한 번 나가는 형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도점검이 좀 부실한 경우에는 뒤에 이제 설명이 나올 텐데, 저희가 이제 좀 페널티를 부과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자치단체에서도 점검을 하실 때 이 사업이 잘못되는 부분들은 좀 고쳐 나가시는 걸로 해서 좀 관심을 갖고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직조치 부분은 작년하고 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작년에는 2회 이상 경고를 받아야지만 약정 해지 통보가 나갔는데요. 올해는 점검을 나갔는데 위반 사항이 4개 이상이 걸렸다. 항목별에서 4개 이상이 걸렸다면 우선은 지방간서에서 약정 해지를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점검을 나갔더니 문제가 좀 많더라. 그러면 이건 약정을 계속 유지할 것이냐, 해지할 것이냐, 이렇게 검토를 하도록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검이 좀 강화가 될 수도 있고요. 예전과 시행지침 조치 기준은 좀 정연하고 변화는 없습니다. 내용은 다 똑같은데, 그러니까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는 경미하면 그냥 주의조치, 현지에서 그냥 주의조치하고 끝나는 거고, 그 외에는 경고, 그 다음에 이제 약정해지까지 2차에 걸치는 그 틀은 유지를 하고 있고요. 전하고 좀 달라진 거는 이제 이렇게 약정해지가 되는 경우에도 수행기간 같은 경우에 다음 연도에 사업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심파에서 패소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 패소해서, 그러니까 수행기간이 부정수급은 안 됩니다. 부정수급은 법에 있기 때문에 2년간 참여제한이 유지가 되고요.
그러니까 그냥 사업 포기라던가 약정 해지를 했을 때 그 사업 수행 기간이 다음 연도에 참여 제한이 되는 거는 없어졌습니다. 이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재를 계속 보시면 122페이지 평가 부분은 아까 주박사님께서 열강을 하시면서 평가 부분을 좀 생략하시고 하시긴 했는데 120페이지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는 이제 저희가 S등급을 받았을 때에 이제 인센티브가 없었어요. 전에는. S등급 받으면 이제 그 내용이 우수 사례집에 올라가는 정도? 그거 외에는 별다른 인센티브가 없었는데 지금 저희가 고려하는 사항은 우선 단연도 사업으로 전환을 해주고 사업을 계속 유지시켜주며 이 사업의 평가가 B등급 이하만 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보통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유지시켜주겠다. 예전에 보면 S등급 받고 B등급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있어서 그런 경우들 아니면 S등급을 받으면 3년간 유지를 시켜주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 해당 자치단체는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또 지방 매칭도 절감해주겠다는 걸로 지금 인센티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S등급의 비율이 15%였습니다. 좀 많았습니다, 사실은. 좀 많았기 때문에 요 S등급 비율은 조정이 될 겁니다. 아마 요 교재도 지금 15%라고 나와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예전 버전이고요. 저희가 올해는 S등급은 아직 결정은 못 했는데 아마 5에서 10%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5%가 될 수도 있고 10%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업비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125페이지 보시면 어제 저희가 수행기관 담당자 교육을 하면서도 수행기관에 오신 수행기관 담당자분들 오셔갖고 좀 불만 섞인 얘기를 좀 들었어요. 이것 때문에 그런데 사업비 편성이 3번 부분인데요. 지방비는 저희가 원래 자율 편성으로 하고 있는데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한 줄 넣었어요. 그러니까 20%를 이건 우선 지켜라. 20%는 지키고 그거에 대해서 초과할 경우에는 지방간서에 좀 승인을 받아달라 이렇게 나왔는데 그 문제가 생기는 사업들이 사실은 소규모 사업들입니다. 한 6천만 원, 7천만 원 이 정도 소규모 사업들 같은 경우는 20%로 하다 보니까 1인 인건비도 안 나온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행기관 쪽에서는 좀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고 우선 올해 지침대로 올해는 진행할 거고요. 좀 논의는 해야 되겠지만 저희 생각, 그러니까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 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사업이 소규모라고 하더라도 6천만 원, 7천만 원 소규모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인건비를 일자리 창출에 직접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20% 이상 초과하는 게 사실 과연 맞겠느냐는 의문이 들어요. 그게 사실은 그 사람들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부분이고 저희 고용부 이 지산맛 사업이 어떤 사람 채용 비용을 지원하는 게 아니에요. 인건비를 보조해주는 개념이거든요. 그분은 수행기관에서 채용이 되신 분이고 담당자분이 계신데 그분의 인건비가 만약에 100만 원이다 하면 우리가 100만 원을 다 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사업을 해주시기 때문에 80%줄 수도 있고 50%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업을 구상을 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 수행기관 쪽에서 좀 불만을 얘기하시는 거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새로 채용을 해야 되는데 새로 채용에 대한 인건비는 최저임금도 안 되는 수준이다. 이렇게 지금 불만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지금 이 지침을 당장 바꿀 계획은 없습니다. 당장 바꿀 계획은 없고 내년도 지침 예정 때 다시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 총사업비 기준으로서 20% 이상의 금액을 만약에 8천만 원의 사업을 하는데 인건비만 4천만 원, 3천만 원을 지급한다. 이게 과연 일자리 사업으로 맞느냐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저희 고민이 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 분들도 수행기관하고 이렇게 접해 있으니까 아마 수행기관 쪽에서 엄청 뭐라고 할 거예요. 이거 사업 어떻게 하냐고.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자치단체 공무원분들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고민하는 부분이고 올해는 이 부분에 맞춰서 진행을 할 겁니다. 12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26페이지 보면 7번이 있습니다. 이게 수당 개념으로 16년도 하반기에 들어온 부분이고요. 올해는 뭐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지방마다 해석이 천차만별이라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요 내용에 있는 식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5,000원짜리 밥을 먹으라는 내용은 아니고요. 이 내용은 수당을, 그러니까 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점심시간이 껴있는 거예요. 대신 이제 수당 개념으로 돈을 줘야 되는 때는 5,000원으로 계산을 하라. 근데 그 교육 프로그램 운행하면서 어떤 식당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식사하고 오세요 하고 일괄 결제를 하시면 그거는 그냥 실비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시면 돼요. 이게 똑같은 개념이 뭐냐면 경상남도였나? 경상남도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하는데 공간이 너무 먼 겁니다. 이 공간이 너무 멀어서 이 교통비를 지급하는 게 어렵다. 그래서 자기네들 차를 렌탈을 하겠다. 저희 하라고 했습니다. 그 시간을 이동하는 교통비 렌탈 비용을 지급을 하고 그분들은 그걸로 교통비를 지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비를 지급할 때도 개인한테 돈을 주는 거는 5,000원 기준으로 하되 밥을 사 먹는 걸 5,000원으로 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괄 결제를 하실 때는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어제 또 질문이 하나 더 나왔는데, 그러면 얼마까지 한도로 하면 되냐? 10,000원짜리 밥을 먹어도 되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설명을 드린 게, 우리가 지침을 내리게 되면 6,000원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6,000원을 이 지침을 내려버리게 되면 공무원이 6,000원 식비로 나가잖아요. 초과근무할 때. 그 기준을 초과하기에는 우리도 부담스럽다. 그래서 기준을 안 두는 거다. 실비 처리해준다. 실비 처리해줄 테니 사회통용사 생각하는 수준으로 먹어라. 8,000원, 9,000원 이 정도는 사회통용사 뭐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런 비용으로 그 교육생들 그 식비 처리해 주시면 돼요. 막 무슨 간담회 하듯이 2만 원, 3만 원짜리 지급하실 이유는 없잖아요. 그럴 이유는 없으니까. 예. 그 정도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수당이 사실은 없었던 개념이에요. 2016년도까지는 저희는 수당 개념이 없었어요. 수당 개념이 없었는데 이 수당이 들어오면서 사실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우려도 좀 있어요. 그 중복이 발생을 해도 그냥 그 사람 중복이 되면 거기서 말았거든요. 사실은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면 처리만 하면 되는데 환수해야 될 것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고려를 하셔야 돼요. 단순히 그러니까 지원금을 주면서 좋다고 생각하실 게 아니고 그만큼 또 부정수급에 대한 부담감이 생긴다는 거. 자치단체 공무원분들 좀 그런 거는 좀 염두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제 10번 사업 담당자 인건비 지원 기준인데요. 이것도 16년도에 개편됐던 사항이고 이것도 변경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17년도하고 변경되는 사항은 없는데 저희가 이제 특정감사를 15년도 말부터 16년도까지 받았습니다. 지산발사학에서 특정감사를 받으면서 감사를 받아 보니 수행기관 담당자가 국비사업을 A, B, C, D를 받아서 이 사람이 100만 원, 100만 원, 400만 원 넘게 막 이렇게 100만 원짜리 근로자가 단순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게 받는 경우들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임금의 100%만 지원할 수가 있다는 것을 못을 봐왔고, 근데 생각을 해보면 A라는 담당자가 능력이 좋으신 거죠. 능력이 좋으셔서 국비 사업을 2개, 3개를 따서 더 열심히 하는 분은 그냥 그 사람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다는 게 사실 비합리적이잖아요. 그래서 130%라는 개념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2개 이상의 국비 사업을 지원받아서 수행하는 담당자라면 A라는 사업에서는 80%, 나머지 사업에서는 50% 국비 지원을 받는다면 130%, 합쳐서 130%까지는 우리가 지원을 해드리겠다 하는 개념입니다. 요 내용을 130%면 그럼 어떻게 나왔느냐? 산업자원부에 비슷한 개념들이 있더라고요. 산자부 거를 좀 채용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사업을 나중에 만드실 때 이 부분도 좀 고려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뒤에는 이제 128페이지는 인건비 보조사업비 편성 기준인데 요 밑에 보면은 번호로 나와 있는 거는 인하도움 시스템 오늘 교육 좀 있으면 하실 텐데 거기에 이제
그 매칭표로 만든 것이고요. 기존과 동일합니다. 인건비, 직접사업비, 간접사업비는 비율별로 편성을 해야 되고, 직접사업비는 65% 이상이 허용이 되지만 나머지는 그 비율을 지키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보조금 정산 부분을. 보조금 정산은 주체는 자치단체이십니다. 그러니까 올해 지침을 보시면 자치단체 공무원분들이 화가 나실만 합니다. 예, 다 자치단체가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게 계속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이 정산 주체가 자치단체이다 보니까 아마 인하도움 시스템 하시다 보면 아실 거예요. 고용부에 권한이 없어요. 정산을 하는 권한 자체가 없어요. 인하도움 시스템도 자치단체가 정산을 완료를 시켜버리셔야 되는 구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자치단체 담당자분들이 예전에는 수행기간에 보고서 받고 전달만 하셨다면 지금 그 개념이 아니에요. 다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 오신 그거에 대해서 그 지방간사는 확정만 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법인 정산 검증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사업이다 보니까 다행히 좀 비껴갔습니다. 이게 뭐 몇억 원 이상 사업 같은 경우에는 회계 감사를 받게 되어 있었는데 자치단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제외가 된다고 해서 이번 지침에 처음에는 담는 걸 검토했다가 다시 이제 검증 부분으로 바뀌었고요. 그 오른쪽에 보면 회계 정산 수수료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이 가이드라인은 되게 최소 기준입니다. 이 기준대로 하면 수의계약 하셔도 되고요. 수의계약 하셔도 되고요. 이 사업이 복잡한데 이걸 못한다 하면 입찰하십시오. 입찰하시면 됩니다. 입찰 처리하시면 그건 허용되고 그게 아닌 것들은 수의계약 하시려면 이 기준을 따라야 됩니다. 이 금액이 제가 알기로도 큰 금액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계법인에서 좀 뭐 이것도 어떻게 하냐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꼼꼼하게 정산 정책을 밟고자 하면 입찰을 보십시오. 입찰을 보시면 거기 이건 자치단체가 좀 주도적으로 하실 필요도 있고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계법인한테 다 정산 절차를 맡기실 수도 있어요. 입찰 공고 잘 하셔갖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생각하신다면 이 기준 갖다 어떻게 하느냐, 이 돈 갖다 어떻게 그런 걸 시키느냐 하시지 마시고 그런 경우에는 입찰 공고 하시고 그냥 이 기준은 수의계약 하시는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102페이지도 돌아가겠습니다. 올해 지침이 많이 변경된 것 중에 하나가 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면서 사실 페널티 부분이 좀 생겼어요. 페널티 부분도 생기고 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매칭 비율을 가지고 조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참고를 해보시면 18년도에는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하면 5% 인하하는 그 지침이 지금 시행 중이고 요거는 올해 한번 돌려보고 계속 유지 여부는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볼 겁니다. 2개 이상의 자치단체를 하라고 했더니 너무 많은 어떤 자치단체는 너무 많은 자치단체를 묶어갖고 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게 맞나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너무 많은 자치단체를 묶어갖고 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하여간 이게 저희의 취지는 그겁니다. 자치단체 간에 좀 이렇게 결합을 해서 광역자치단체가 중심이 돼갖고 각 기초자치단체의 사업을 좀 연결을 시켜갖고 좀 권역별로 움직일 수 있는 사업들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제안을 드렸던 거고요. 19년도에 보시면 S등급 받은 데는 사업비를, 매칭비를 인하시키는 걸로 적용되었고요. 그 밑에 보시면 또 지도점검을 하지 않거나 부실한 경우입니다. 지도점검을 하지 않으면 100% 이거는 5% 인상을 할 거고요. 부실한 경우에 대해서는 그거는 별도로 판단을 한번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너무 모든 게 다 정상이라고 본다는 거 좀 한 번은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뒤에 이제 약정 미준수, 중도 포기 등으로 일정 건수 이상 약정해진 경우에는 19년도 5% 인상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사업 참여 제한이 있지만 사실은 저희가 많이 좀 우려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을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약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중도 포기 부분이거든요.
사업을 제안할 때는 게으르 올리고 들어왔지만 들어오자마자 그 계획들을 저희 어떻게 보면 심사위원들까지 속은 거죠. 심사위원들까지 속아서 사업을 추진했지만은 그 뒤에는 또 말들이 많이 바뀌어요. 이런 뭐 이런저런 사람 때문에 이렇게는 못한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약정 그냥 중도 포기 같은 경우는 2년 참여 제한 부분이 있었던 건데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한 내용이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정된 시간 내에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제가 좀 두서없이 말씀드린 경우도 있고 많이 좀 얘기 듣는 부분들 위주로 자치단체 공무원분들 많이 변경이 되셨겠지만 요 내용들 가서 나중에 처음 오신 분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이게 기억이 나면 이런 얘기들 자꾸 나와요. 나오는 부분들 좀 중점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 올해 지역고용 아카데미 과정은 실무자 위주로 편성을 하고 프로그램들을 많이 좀 고려를 했습니다. 고려를 해서 만든 거니까 좀 잘 받으시고 좀 멀리 좋은데 가야지 사실 이 지역고용 아카데미가 좀 재미가 있거든요. 재미가 있는데 올해는 이렇게 좀 두 개의 1, 2차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한 군데는 교통 좋은 데로 생각해서 서울로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불만 어리실 수도 있는데 주변에 술집도 많고 나가실 일도 많으니까 저녁에 좀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예. 질의응답 시간은 별도로 갖지 않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저 여기 있으니까 와서 좀 질문해 주십시오. 시간 뒤에 있으니까.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